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동쪽 바닷가 외딴 곳에 영도라 불리는 작은 어촌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은 사시사철 거센 파도와 소금기 머금은 바람을 맞고 서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험한 바다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순박한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갯바위에 부서지는 파도처럼 고단했지만 서로 의지하며 꿋꿋하게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작은 행복마저 위태롭게 하는 그림자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포악한 영주 박태수였습니다. 박태수는 백성을 어루만져야 할 관리가 아니라 굶주린 이리처럼 탐욕스럽고 잔인한 자였습니다. 그는 끝도 없는 욕심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물렸습니다. 갓 잡은 싱싱한 물고기의 절반 이상을 빼앗아갔고 그것도 모자라 곡식이며 돈이며 닥치는 대로 거두어들였습니다. 그의 수하들은 영주의 권세를 등에 업고 마을을 횡행하며 조금이라도 반항하는 기미가 보이면 가차없이 매질을 하고 재산을 빼앗아갔습니다. 마을에 풍요로웠던 어장은 그의 사치스러운 연애를 위해 황폐해져 갔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었습니다. 바다는 몇 날 며칠이고 성난 괴물처럼 울부짖었고 어부들은 감히 배를 띄울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굶주림이 마을을 감쌌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울다 지쳐 잠들었고 노인들은 힘없이 방구석에 누워 죽을 날만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박태수의 수하들은 이런 사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금을 독촉하러 마을을 뒤지고 다녔습니다. 그들의 군합발에 짓밟힌 마을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암담한 마을 한쪽 구석 쓰러져가는 볏짚 오두막에 명우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홀로 외롭게 자랐지만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따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보다 이웃의 굶주림을 먼저 걱정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었지만 꾸준 일은 도맡아 하고 늙은 어른들을 공경하며 예의 바르게 행동했습니다. 명우는 매일 밤 차가운 별을 보며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마을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명우에게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작은 쪽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유일한 재산이자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는 틈만 나면 배를 손질하고 그물을 깁곤 했습니다. 박태수의 폭정이 날로 심해지면서 명우의 걱정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는 군사들에게 마지막 남은 생선 한 마리마저 빼앗기고 절교하는 노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세금을 내지 못해 흠씬 두들겨 맞고 끌려가는 이웃집 형을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명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눈물만 삼켜야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앞바다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하늘은 시커먼 구름으로 뒤덮였고 집채만한 파도가 모든 것을 삼킬 듯이 밀려왔습니다. 며칠간 이어진 폭풍은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배들은 부서지고 그물은 찢겨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이 재앙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명우의 작은 배도 위태롭게 흔들렸지만 그는 밤새도록 배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폭풍이 잦아들 무렵 마을은 폐허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바다는 기묘한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명우는 엉망이 된 배를 겨우 수리하여 바다로 나갔습니다. 굶주린 마을 사람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낚아야 했습니다. 그는 폭풍에 밀려 평소에는 가보지 못했던 아주 깊은 바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물살이 거칠고 험해 아무도 그물질을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명우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물을 끌어올리려던 명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물이 바닥에 걸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명우는 온 힘을 다해 그물을 끌어당겼습니다. 밧줄이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졌고 명우의 손바닥은 붉게 쓸려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포기하려던 순간 그물이 조금씩 딸려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고기 떼가 아니었습니다. 묵직한 무언가가 그물에 걸려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검고 육중한 나무 괴짝이었습니다. 괴짝은 오래된 고목으로 만들어진 듯 단단해 보였고 표면에는 기이한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괴짝은 무트로 끌어올리기에도 벅찰 만큼 무거웠습니다. 명호는 밧줄로 괴짝을 단단히 묶어 배에 매달고는 해안가로 힘겹게 노를 저었습니다. 혹시라도 박태수의 수하들 눈에 뜰까봐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는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을 틈타 괴짝을 자신의 오두막으로 몰래 옮겼습니다. 괴짝은 젖은 흙냄새와 함께 바다의 깊고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낡은 등잔불 아래 괴짝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기묘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두막의 낡은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명호는 괴짝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괴짝에는 거대한 노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오랜 세월 바닷물에 부식되어 거의 부서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명호는 가지고 있던 작은 칼을 틈새에 꽂아 넣고 힘을 주었습니다. 삐걱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부서져 내렸습니다. 명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괴짝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뚜껑이 열리는 순간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이 오두막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괴짝 안에는 반짝이는 금은 보화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명호가 기대했던 식년이나 귀한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기름종이로 겹겹이 쌓인 7개의 두루마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두루마리는 부드러운 사슴 가죽으로 만들어진 듯했고 검붉은 끈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명호는 조심스럽게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촉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두루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명호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두루마리의 끈을 풀었습니다. 두루마리가 펼쳐지자 그의 눈앞에 기이한 그림들과 알 수 없는 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형상을 한 그림들이었지만 보통의 그림과는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 위를 걷는 듯했고 어떤 사람은 맨손으로 바위를 부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힘찬 필체의 글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호는 글을 배운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그림과 글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렴풋이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평범한 책이 아니었습니다. 명호는 두 번째, 세 번째 두루마리를 차례로 펼쳐보았습니다. 각 두루마리에는 더욱 기묘하고 강력해 보이는 동작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법을, 어떤 것은 강철처럼 단단하게 몸을 방어하는 법을 설명하는 듯 했습니다. 명호는 이것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고 전해지는 전설 속의 무궁비급임을 직감했습니다. 바다 밑바닥에서 잠자고 있던 고대의 힘이었습니다. 명호의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서운 힘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희망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힘이 있다면 더 이상 박태수의 폭력에 울고만 있지 않아도 될 것 같았습니다. 굶주리는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나눠줄 수 있고 억울하게 맞는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자신에게 그리고 고통받는 영도마을 사람들에게 내려준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명호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힘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잘못 사용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박태수의 귀에 들어간다면 그는 이 비급을 손에 넣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것이었습니다. 명호는 두루마리들을 다시 괴짝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괴짝을 오두막 가장 깊숙한 구석, 낡은 어구들 밑에 아무도 찾을 수 없도록 숨겼습니다. 그날 밤 명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7개의 두루마리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등불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작은 용기를 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저 파도에 휩쓸리는 작은 조각배처럼 살아왔지만 이제는 거대한 파도를 가르는 큰 배의 키를 잡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는 이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이 힘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우는 평소와 다름없이 낡은 배를 손질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절망과 무력감으로 가득 찼던 눈동자에 이제는 강철처럼 단단하고 불꽃처럼 뜨거운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보다 더 억척스럽게 그물을 기웠고 더 꼼꼼하게 배의 틈새를 메웠습니다. 평범한 어부의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는 조용한 결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마을의 사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태수는 폭풍으로 인한 피해 복구를 핑계로 더 많은 세금을 요구했습니다. 사람들의 원망과 탄식 소리가 마을을 뒤덮었습니다. 명우는 낮에는 묵묵히 어부의 일을 하며 사람들의 눈에 피했고 밤이 되면 몰래 오두막에서 두루마리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는 그림을 따라 숨을 쉬고 기이한 동작들을 하나씩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림 속 동작들은 인간의 몸으로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기묘했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온몸의 뼈마디가 비명을 질렀지만 명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고통받는 얼굴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수련을 계속했습니다. 굶주림에 익숙했던 그의 몸은 오히려 잡념 없이 무공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했습니다. 그는 바다의 거친 숨결을 닮은 호흡법을 익혔고 파도처럼 유연하면서도 갯바위처럼 단단한 움직임을 터득해 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명우의 몸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깡말랐던 몸에 단단한 근육이 붙었고 거친 어부의 손은 무쇠처럼 강인해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안에 무엇이든 꿰뚫어 볼 듯한 날카로운 빛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화를 철저히 숨겼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어수룩하고 힘없는 어부 행세를 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거대한 용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명우는 첫 번째 두루마리의 마지막 장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길을 모아 한 점에 집중시키는 기술이었습니다. 그가 그림을 따라 심호흡을 하고 손바닥을 천창에 내밀자 오두막 안의 낡은 등잔불이 거센 바람을 만난 듯 세차게 흔들리다 푸 소리를 내며 꺼져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명우는 자신의 손바닥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예전의 무력한 명우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날 밤, 박태수의 수하들이 또다시 마을을 약탈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늙은 과부의 집에 쳐들어가 마지막 남은 쌀 한 줌마저 빼앗으려 했습니다. 과부의 어린 손자가 울부짖으며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자 한 놈이 귀찮다는 듯이 아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아이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구렸고 과부는 실신할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감히 나서지 못하고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명우는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이 이글거리는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수하들이 낄낄거리며 과부의 집을 나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쌀자루를 어깨에 메고 어두운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 명우는 그림자처럼 그들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운 가장 기본적인 기술,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보법을 사용했습니다. 수하들은 등 뒤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느끼기도 전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명우는 그들의 급소만을 정확히 노려 순식간에 제압했습니다. 그는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그들을 기절시켰을 뿐입니다. 명우는 쌀자루를 집어들어 조용히 과부의 집 마당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태수의 수하들이 속옷바람으로 길거리에 쓰러져 있었고 그들의 무기는 모두 부러진 채 흩어져 있었습니다. 약탈당했던 쌀과 물건들은 신기하게도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가 이런 일을 했는지 수군거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산신령이 도왔다고 했고 어떤 이들은 의적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명우는 그저 묵묵히
그물을 손질하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명우는 밤마다 비밀스러운 수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두 번째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물의 흐름을 이용하는 유연한 무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늦은 밤 차가운 바닷물에 몸을 담그고 파도의 움직임을 익혔습니다. 파도처럼 부드럽게 상대의 힘을 받아넘기고 소용돌이처럼 거세게 반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다는 그의 가장 큰 스승이 되어주었습니다. 명우는 이제 단순한 힘이 아니라 그 힘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법을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명우의 비밀스러운 수련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그는 낮에는 억척스럽게 일하는 어부로, 밤에는 무공을 연마하는 수련자로 이중의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두루마리를 완전히 익힌 그는 두 번째, 세 번째 두루마리를 펼쳐들었습니다. 두 번째 두루마리는 물의 흐름을 본뜬 유연한 권법이었고, 세 번째 두루마리는 바람의 움직임을 닮은 빠르고 은밀한 보법이었습니다. 그는 깊은 밤 마을 뒤편에 아무도 찾지 않는 해안 절벽 동굴에서 수련을 이어갔습니다. 동굴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명우의 감각은 뱀처럼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도 동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바위 틈을 스치는 바람의 미세한 움직임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파도가 갯바위에 부딪혔다가 부드럽게 물러나는 모습을 떠올리며 권을 휘둘렀고 해풍이 소나무 숲을 스쳐 지나가듯 가볍게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날렵해졌으며 내면의 기는 깊은 바다처럼 고요하면서도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명우는 자신의 변화를 철저히 숨겨야 했습니다. 낮에 마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혹은 박태수의 수하들과 마주칠 때면 그는 일부러 어깨를 움츠리고 어수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를 때도 일부러 비틀거리며 힘에 부치는 척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까지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무심코 스쳐 지나가는 그의 눈빛은 때때로 날카로운 칼날처럼 빛났고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명우는 자신의 힘을 숨기는 것이 힘을 키우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혹은 평화로운 척하던 마을에 새로운 재앙이 닥쳤습니다. 포악한 영주 박태수가 자신의 저택이 낡고 초라하다는 이유로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절벽 위에 새로운 별장을 짓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가 별장터로 지목한 곳은 공교롭게도 명우가 괴짝을 건져올린 곳에서 멀지 않은 경치가 가장 수려한 벼랑 끝이었습니다. 박태수는 자신의 사치스러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또다시 백성들을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는 별장 건축 비용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세금을 이전보다 3배나 더 올렸습니다. 폭풍으로 그물과 배를 잃고 겨우 영명하던 마을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는 마을의 모든 장정들을 별장 건축에 강제로 동원했습니다. 늙고 병든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 끔찍한 부역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명우 역시 어쩔 수 없이 일터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별장을 짓는 일은 고된 노동 그 이상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 약볕 아래 장정들은 무거운 돌을 나르고 흙을 파야 했습니다. 박태수의 수하들은 채찍을 휘두르며 작업을 독촉했고 조금이라도 동작이 굼뜬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매질을 했습니다. 음식이라고는 멀건 죽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굶주림과 피로 그리고 매질에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마을은 거대한 노역장으로 변해버렸고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명우는 이 지옥 같은 노역장에서도 수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거운 돌을 나르면서도 호흡을 가다듬고 내공을 운용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적게 먹었지만 그는 내공으로 허기를 다스리고 지친 기력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는 일부러 남들보다 조금 더 힘겹게 돌을 나르는 척하며 자신의 힘을 숨겼습니다. 대신 밤이 되면 몰래 자신의 멀건 죽을 굶주림에 지쳐 쓰러진 노인이나 어린아이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명우는 자신의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포악한 수하들을 쓰러뜨리고 싶었지만 섣불리 힘을 드러냈다가는 마을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는 아직 때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분노를 삭히며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무력함의 표현이 아니라 더 큰 폭발을 위한 응축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박태수와 그 수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눈에 담아두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박태수와 그 수하들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눈에 담아두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박태수의 탐욕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는 장정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바다에서 잡아오는 얼마 되지 않는 물고기마저 굴량미라는 명목으로 모조리 빼앗아 별장 근처에 지은 임시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정작 장정들은 굶주리며 일하고 있는데 창고에는 그들이 잡은 물고기와 곡식들이 썩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은 그 창고에서 음식을 가져다 배불리 먹고는 굶주린 백성들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량 창고를 지키던 병사 4~5명이 다음 날 아침 모두 정신을 잃은 채 발견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외상도 입지 않았지만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창고에 쌓여있던 말린 생선과 곡식의 상당 부분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창고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주변에는 어떤 침입의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박태수는 이 소식을 듣고 불같이 노했습니다. 그는 당장 범인을 잡아들이라고 소리쳤지만 병사들은 범인의 그림자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밤사이에 유령이라도 다녀간 것 같다며 수군거렸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검은 그림자에 대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병사는 밤중에 절벽 위를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는 검은 형체를 보았다고 주장했고 어떤 병사는 바다에서 귀신이 올라와 곡식을 가져갔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가장 가난하고 굶주린 집들, 특히 늙은 노모를 모시고 살거나 어린아이들이 많은 집 대문 앞에 작은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꾸러미 안에는 말린 생선 몇 마리와 한 줌의 곡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하늘이 도운 것이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은 그 음식이 어디서 났는지 몰랐지만 그것은 분명 절망 속에 빛나는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명우는 그날 밤 평소보다 더 깊은 숨을 내쉬며 동굴에서 수련에 매진했습니다. 박태수는 자신의 식량이 도둑 맞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검은 그림자라는 존재에 대해 알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는 창고 경비를 2배로 늘리고 마을을 더욱 혹독하게 감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검은 그림자에 대한 소문은 더욱 무성해졌습니다. 때로는 병사들의 무기가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다음 날 엉뚱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고 때로는 백성들을 괴롭히던 악질 병사가 누군가에게 혼쭐이 나서 며칠 동안 자리에 드러눕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검은 그림자가 자신들을 돕는 의적이라고 생각하며 몰래 그를 응원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박태수의 폭정에 시달렸지만 밤이 되면 검은 그림자의 활약을 이야기하며 작은 위안을 삼았습니다. 명우는 사람들의 이런 반응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는 일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굶주린 아이들과 절망에 빠진 노인들의 눈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명우는 틈틈이 시간을 내어 마을 근처 작은 산사에 있는 노승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가끔 물고기를 잡아다 공양하며 노승과 말벗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선스님이라 불리는 그 노승은 비록 작은 암자에 홀로 지내고 있었지만 눈빛이 맑고 깊어 속세를 꿰뚫어보는 듯한 지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명우는 노승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지는 않았지만 무거운 마음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명우는 그날도 몰래 잡은 물고기 몇 마리를 들고 산사를 찾았습니다. 노역장에서 잠시 빠져나온 터라 행색은 남루했지만 그의 몸에서는 이전과 다른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노승은 평소처럼 명우를 반갑게 맞이하며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그는 명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의 눈빛이 달라졌구먼. 예전에 그 순박한 어부의 눈이 아니야.
명호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노승이 자신의 비밀을 눈치챈 것일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사는 것이 하도 팍팍하여 그런가 봅니다, 스님. 하지만 노승은 고개를 저으며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명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명호야, 자네에게서 뜨거운 기운이 느껴지네. 마치 용광로 속의 불길처럼 말일세. 그 힘은 어디서 얻은 것인가? 명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노승은 명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다시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힘이라는 것은 말일세. 마치 불과 같은 것이라네. 추운 방을 따뜻하게 데우고 밥을 짓게도 하지만 자칫 잘못 다루면 온 숲을 태우고 자신마저 삼켜버리는 것이 바로 불이지. 노승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명호의 가슴을 꿰뚫는 듯한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스님, 저는 그저... 명호가 무언가 말하려 하자 노승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자네가 그 힘으로 무엇을 하려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나는 다 알지 못하네. 다만 이것 하나만은 명심하게, 그 힘에 취하지 말게나. 힘이 자네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자네가 그 힘을 이끌어야 하네. 칼은 주인을 잘못 만나면 흉기가 되지만 좋은 주인을 만나면 사람을 살리는 활인검이 될 수도 있는 법이야. 노승은 다시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명호야, 잊지 말게. 그 불길이 자네의 심장까지 태워버리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하네. 분노로 휘두르는 힘은 결국 더 큰 분노를 낳을 뿐이야. 자네의 마음속에 자비와 연민의 물줄기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 불길은 언젠가 자네 자신을 재로 만들어버릴 걸세. 노승의 말은 명호의 가슴에 차가운 비수처럼 동시에 따뜻한 위로처럼 깊이 박혔습니다. 명호는 노승에게 깊이 절을 하고 산사를 내려왔습니다. 노승의 말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힘은 불과 같다. 심장을 태워버리지 않도록 경계하라. 그는 자신이 박태수에 대한 분노와 증오심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분명 마을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밤마다 수하들을 혼내주고 식량을 훔칠 때 느꼈던 통쾌함 속에 위험한 불씨가 숨어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는 동굴로 돌아와 네 번째 두루마리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적의 힘을 역이용하고 상대를 죽이지 않고 제압하는 활인술에 가까운 기술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명호는 노승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수련에 더욱 매진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파괴력이 아니라 힘을 제어하고 다스리는 법, 그리고 그 힘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는 분노의 불길을 자비의 물로 다스려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검은 그림자의 연인 활약적에 박태수의 분노는 극에 달았습니다. 그는 공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는 이유로 더욱 포악해졌습니다. 그는 노역장의 감시를 더욱 강화했고 사소한 실수에도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고 명호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느 날 노역장에서 한 소년이 굶주림과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소년은 평소 몸이 약했지만 아버지가 병들어 누워있어 대신 부역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박태수의 수하 중 가장 악랄하기로 소문난 자가 그 모습을 보더니 본보기로 삼겠다며 채찍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게으른 놈, 일어나지 못할까? 채찍이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소년의 등이 찢어지는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명호는 그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의 눈앞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노승의 경고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어린아이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그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는 듯했습니다. 그의 손이 자신도 모르게 허리춤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막 앞으로 나서려던 순간 다른 한쪽에서 한 노인이 달려나와 소년을 감싸 안았습니다. 제발, 아이는 잘못이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때리십시오. 수아는 노인을 발로 걷어차고는 다시 채찍을 휘두르려 했습니다. 명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저자의 목을 비틀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가는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드러내지 않고 저들을 막을 방법을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분노로 타오르는 자신의 심장을 억누르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명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달빛이 없는 금은밤이었습니다. 소년을 때렸던 그 악랄한 수하가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으스대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지만 내심 검은 그림자에 대한 소문 때문에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가 별장 건축 현장에 가장 어두운 모퉁이를 도는 순간 바람 한 점 없는데 등불이 갑자기 꺼졌습니다. 누구냐? 그가 겁에 질려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수아는 새로 짓고 있는 별장의 가장 높은 대들보에 거꾸로 매달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옷은 모두 벗겨져 있었고 입에는 썩은 생선이 물려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공포에 떨었는지 발견되었을 때는 거의 실신 직전이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그저 검은 바람이 자신을 덮쳤다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검은 그림자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박태수의 수하들은 밤에 혼자 다니기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검은 그림자의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나가자 박태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신의 수하가 대들보에 거꾸로 매달리는 수모를 당하자 그의 자존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것이 단순한 도적의 소행이 아니라 자신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검은 그림자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해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버릇을 고쳐놓겠다며 더욱 악랄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수는 별장 건축 공사가 늦어지는 것이 모두 장정들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는 사내 놈들이란 힘만 셌지 손끝이 무뎌서 도무지 쓸모가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마을의 장정들을 모두 돌 깨는 채석장으로 보내고 별장의 허드렛 일과 시중을 들게 하기 위해 마을의 10살에서 15살 사이의 아이들을 모조리 잡아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아이들의 작고 여린 손이 오히려 세심한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이 그의 억지스러운 이유였습니다. 이 명령이 마을에 전해주자 마을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역에 끌려간 남편과 아들 걱정에 눈물 마른 날 없던 안악들은 이제 그들의 어린 자식들마저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실성한 듯 울부짖었습니다.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오. 아직 젖도 채떼지 못한 아이들을 어찌... 한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병사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지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한 발길질과 채찍이었습니다. 병사들은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부모들의 절규를 무시한 채 닥치는 대로 아이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명우는 채석장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바위를 깨부수던 그의 손이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그의 귓가에 아이들의 공포에 질린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는 그동안 분노를 억누르며 때를 기다려왔지만 이것만은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마을의 희망이자 미래였습니다. 박태수가 그 희망의 싹을 짓벌부려 하는 순간 명우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억눌려 있던 분노가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승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분노로 휘두르는 힘은 더 큰 분노를 낳는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물을 외면하는 것은 분노를 참는 것이 아니라 비겁한 외면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검은 그림자로 숨어서 경고만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박태수의 폭정에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할 때였습니다. 그는 묵묵히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고도 단단한 결의가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날 밤 명우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수련을 하던 해안 절벽의 동굴로 향했습니다. 그는 꾀짝에서 6번째 두루마리까지 꺼내어 차분히 복귀했습니다. 그동안 익힌 모든 무공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바람처럼 움직이는 보호법,
물처럼 유연한 권법, 강철처럼 단단한 방어술, 그리고 상대를 제압하는 활인술까지. 그는 이 모든 힘을 오직 한 가지,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는 동굴 한쪽에 모아두었던 마른 해초와 칠농쿨로 간단한 가면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검은 그림자가 아닌 마을을 지키는 의로운 존재로서 나서기 위한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검은색 무명천으로 몸을 감쌌습니다. 밤바다의 어둠이 그의 가장 훌륭한 위장이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바다의 차가운 기운이 그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뜨겁게 타오르던 분노를 차분하게 가라앉혔습니다. 박태수는 잡아들인 아이들을 별장 공사장 근처에 새로 지은 임시 막사에 가두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인질 삼아 검은 그림자가 제 발로 나타나거나 혹은 마을 사람들이 검은 그림자를 고발하게 만들 심산이었습니다. 막사 주변에는 평소보다 2배나 많은 병사들이 횃불을 밝히고 삼엄한 경계를 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며 칼자루에 손을 얹고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자정이 막 지났을 무렵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소리 없는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막사를 지키던 병사 중 하나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 그의 목덜미에 차가운 충격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명우였습니다. 그는 해초 가면을 쓰고 어둠 속에 완전히 몸을 숨긴 채 바람의 보법을 이용해 병사들 사이를 유령처럼 파고들었습니다. 명우는 살인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노승의 가르침대로 그리고 4번째 두루마리에서 배운 활인술대로 병사들의 급소만을 정확하게 가격하여 순식간에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물처럼 유연했고 바람처럼 빨랐습니다. 병사들은 자신들을 덮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도 전에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어떤 병사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고 어떤 병사는 하품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들은 고통 없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불과 1시경도 되지 않아 막사 주변을 지키던 수십 명의 병사들이 모두 쓰러졌습니다. 명우는 단 한 번의 실수도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막사의 문을 가로막고 있던 빗장을 조용히 걷어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안에서 겁에 질린 아이들의 작은 눈망울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해초 가면을 쓴 명우를 보고 잠시 주춤했지만 명우는 가면을 잠시 벗어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었습니다. 명우 형이다. 괜찮아. 이제 집으로 가자. 아이들 중 몇몇은 명우를 알아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우는 아이들에게 절대 소리를 내지 말고 자신이 이끄는 대로 조용히 따라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이끌고 병사들이 쓰러져 있는 경계선을 유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가장 어둡고 으슥한 길, 평소 자신이 수련을 위해 오가던 비밀스러운 샛길을 통해 아이들을 마을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각자의 집 앞까지 바래다 주고는 어둠 속으로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과 막사를 지키던 모든 병사들이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지만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깨어났다는 소식이 동시에 전해졌습니다. 병사들은 하나같이 해초 귀신에게 홀린 것 같다고 횡설수설했습니다. 아이들은 어젯밤 어부형이 와서 자기들을 구해줬다고 말했지만 어른들은 그것이 명우일 것이라고는 감히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검은 그림자가 해초 가면을 쓰고 나타나 아이들을 구했다고 믿을 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해초 가면을 쓴 의적이 자신들의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박태수의 폭정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으며 언젠가는 저 포악한 영주를 몰아내줄 것이라는 비밀스러운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명우는 사람들의 이런 변화를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그의 편이었습니다. 박태수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자신의 통치 기반을 뿌리째 흔드는 명백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코앞에서 아이들을 빼앗기고 수십 명의 병사들이 농락당했다는 사실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는 당장 해초 가면의 목을 가져오지 못하면 마을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공공연히 협박했습니다. 그는 마을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고 남은 병사들을 총동원해 마을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는 사흘의 시간을 주겠다며 사흘 안에 해초 가면이 자수하지 않거나 혹은 마을 사람들이 그를 고발하지 않으면 마을에 불을 지르고 모든 백성을 노예로 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마을은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지만 그 누구도 해초 가면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명우가 그랬던 것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무언가를 결심하는 듯 했습니다. 명우는 박태수의 마지막 발악을 지켜보며 드디어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더 이상 숨거나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박태수와 끝장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는 사흘 뒤 박태수가 마을에 불을 지르겠다고 공언한 바로 그날 밤 모든 것을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폭정을 끝내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는 다시 동굴로 향했습니다. 사흘 동안 그는 먹지도 자지도 않고 오직 수련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는 6개의 두루마리에 담긴 모든 무공을 하나로 융합시키려 노력했습니다. 물과 바람, 강철과 불꽃, 그리고 생명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무공의 정수를 깨닫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그의 몸은 지쳐갔지만 정신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싸워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이 힘을 사용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수련을 하는 동안 명우의 시선은 계속해서 괴짝의 가장 깊은 곳에 남아있는 마지막 7번째 두루마리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은 다른 두루마리들과는 달리 기이한 검은색 밀랍으로 단단히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안에는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될 무서운 비밀이라도 담겨있는 듯했습니다. 명우는 그 두루마리에서 풍겨나오는 불길한 기운에 본능적인 호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6개의 두루마리만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마지막 두루마리에는 과연 어떤 무궁이 담겨 있을까? 혹시 박태수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궁극의 비기일까? 아니면 이 모든 무공의 근원이 되는 심오한 철학일까? 명우는 솟아나는 궁금증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검은 밀랍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통해 심장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명우는 망설였습니다. 아직 6개의 두루마리조차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노승의 경고가 다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힘에 취하지 말게나. 그는 어쩌면 이 마지막 두루마리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힘이거나 혹은 위험한 유혹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박태수를 심판하고 싶었습니다. 명우는 7번째 두루마리를 다시 괴짝 속에 넣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마지막 두루마리는 모든 것이 끝난 뒤에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박태수를 물리치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은 뒤 승리의 증표로서 혹은 이 모든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관문으로서 그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그 비밀을 확인할 자격을 생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새로운 힘이 아니라 이미 가진 힘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굳건한 의지와 용기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해가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태수는 자신의 병사들에게 횃불을 나눠주고 마을 입구에 장작더미를 쌓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오늘 밤 해초 가면이 나타나지 않으면 정말로 마을을 불태울 기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집안에 숨어 나오지 못했습니다. 오직 바람소리만이 텅 빈 마을길을 스산하게 맴돌았습니다. 명우는 해안 절벽 위에 섰습니다. 붉게 타오르는 저녁 노을이 마치 불타는 마을의 모습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해초 가면을 단단히 고쳐맸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를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에게 힘을 준 것도 바다요.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들의 삶의 터전도 바다였습니다. 그는 바다에게 그리고 하늘에 맹세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이 폭정을 끝내고 마을의 평화를 되찾겠다고. 그는 더 이상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태수의 별장을 향해 가장 빠르고 거침없는 발걸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검은 그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희망을 짊어진 의로운 어부 명우였습니다. 그의 등 뒤로 마지막 노을이 장엄하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운명, 그리고 마을의 운명을 건 마지막 싸움을 중계하고 있었습니다.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밤이 찾아왔습니다. 마을의 공기는 밧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박태수는 약에 취한 듯 낄낄거리며 별장 마당에 횃불을 든 병사들을 도열시켰습니다. 그는 오늘 밤 해초 가면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을의 첫 번째 집에 불을 지르는 것을 시작으로 마을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병사들은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을 마당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마을은 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을 가르고 바람보다 빠른 그림자 하나가 별장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명우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초 가면으로 얼굴을 가린 채 당당히 별장의 정문을 향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횃불을 든 병사들이 그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해초 가면이 나타났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공포와 흥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명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성난 파도처럼 병사들의 대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병사들은 창을 내밀고 칼을 휘둘렀지만 명우의 몸은 물처럼 유연하게 그들의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는 바람처럼 그들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6개의 두루마리에서 익힌 모든 무공을 쏟아냈습니다. 그의 손은 창을 부러뜨리고 칼을 튕겨냈습니다. 명우는 노승의 가르침을 기억했습니다. 그는 살인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번째 두루마리의 활인수를 사용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병사들의 팔목과 어깨, 다리의 급소를 정확하게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병사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무게를 떨어뜨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뿐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병사들이 순식간에 마당에 나둔굴었습니다. 명우의 움직임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폭풍의 눈처럼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고요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한 사람,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인 박태수였습니다. 그는 쓰러진 병사들을 밟고 지나가 별장 안으로 거침없이 들어섰습니다. 별장 내부는 마을 사람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만큼 사치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값비싼 비단과 황금 장식들이 횃불빛에 번쩍였습니다. 명우는 이 모든 사치가 마을 사람들의 굶주림과 눈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가장 깊숙한 곳, 박태수가 숨어있을 침소로 향했습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고 명우는 마침내 박태수와 마주 깊었습니다. 박태수는 값비싼 비단옷을 입은 채 두려움에 떨며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마지막까지 그를 지키려는 듯 2명의 거대한 호위무사가 칼을 빼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놈을 죽여라!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라! 박태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위무사들은 박태수의 사병 중 가장 강력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며 명우에게 동시에 덤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명우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명우는 그들의 육중한 칼날을 가볍게 피하며 물 흐르듯 그들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두루마리에서 배운 바위 깨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이 두 무사의 가슴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오지끈하는 소리와 함께 두 거구의 몸이 종잇장처럼 날아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방 안에는 명우와 박태수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박태수는 사색이 되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포악한 영주가 아니라 목숨을 구걸하는 한 마리의 겁먹은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자, 잘못했다. 목숨만 살려다오. 박태수가 바닥을 기며 명우의 발치에 매달렸습니다. 금은보아, 원하는 만큼 주겠다. 아니면 이 땅의 절반을 너희가 주마. 제발, 제발 나를 살려다오. 그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그의 비굴한 모습은 그가 그동안 저질러온 악행만큼이나 역겨웠습니다. 명우는 해초 가면 속에서 그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명우의 머릿속에는 박태수에게 짓밟혔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매질을 당하던 노인, 굶주림에 울던 아이, 겁에 질려 끌려가던 소년. 명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태수의 애원은 그들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박태수는 명우의 눈빛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읽었습니다. 그의 애원은 순식간에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이 벌레 같은 놈, 감히 나를, 네 놈도 똑같이 죽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도, 이 마을도 모두. 박태수가 발악하며 품속에서 몰래 숨겨둔 단검을 꺼내 명우의 다리를 찌르려 했습니다. 명우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었습니다. 명우는 첫 번째 두루마리에서 배운 가장 강력한 기술, 모든 기를 손끝에 모아 내지르는 일격을 사용했습니다. 그의 손이 바람을 갈랐고 박태수의 절규는 끝을 맺지 못했습니다. 박태수의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명우는 잠시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가 사람을 죽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박태수의 시신을 뒤로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별장 마당 중앙에 걸려있던 거대한 징을 집어들어 온 힘을 다해 내리쳤습니다. 쾅! 징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명우의 계획을 전해 듣고 마을 입구에서 숨죽여 기다리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징소리를 들은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손에 쇠스랑과 괭이, 낚싯대와 그물을 들고 함성을 지르며 별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가 아닌 해방의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당에 쓰러져 있는 병사들과 방 안에 죽어있는 박태수의 시신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조용했지만 이내 한 사람의 입에서 시작된 환호성은 거대한 함성이 되어 밤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태수가 죽었다! 우리가 이겼다!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며 웃었습니다. 그들은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해초 가면의 명우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명우를 애웠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우리의 은인이다! 해초 가면 만세! 사람들은 명우를 번쩍 들어올려 행가래를 쳤습니다. 명우는 가면 속에서 말없이 그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영도 마을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밤을 맞이했습니다. 축제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태수의 창고를 열어 굶주렸던 배를 채웠고 횃불을 들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명우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는 것보다 이 기쁨을 조용히 지켜보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작은 오두막, 모든 것이 시작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두막은 여전히 초라하고 낡았지만 명우에게는 그 어떤 화려한 별장보다 아늑한 곳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등잔불에 불을 밝혔습니다. 승리의 흥분과 살인을 저질렀다는 무거운 마음이 교차하며 그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괴짝이 숨겨진 가닥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드러내고 묵직한 감옥괴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검은 밀랍으로 단단히 봉인된 7번째 두루마리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무공을 완성하는 궁극의 비기이거나
혹은 세상을 다스리는 현명한 지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밀랍을 떼어냈습니다. 두루마리는 다른 것들과 달리 칠흑처럼 검은 사슴 가죽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두루마리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빼곡한 무공 동작이나 심오한 글귀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등잔불빛 아래 그가 본 것은 오직 한 줄의 문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피로 쓴 것처럼 검붉고 섬뜩한 글씨였습니다. 명호는 그 한 줄의 문장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폭군을 죽인 자, 다음 폭군이 되리라. 깨나오짓 바우주어, 새 드러탱 바우주어 떼태어. 그 글자들은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그의 눈 속으로 그리고 머릿속으로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명호 만세! 우리의 영웅! 그들의 기쁨에 찬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명호는 손에 든 두루마리를 그리고 방금 전 박태수를 죽였던 자신의 손을 번갈아 내려다보았습니다. 등잔불이 바람 한 점 없는데도 기이하게 흔들렸습니다. 명호는 등잔불 아래에서 그 섬뜩한 문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폭군을 죽인 자, 다음 폭군이 되리라. 밖에서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이제 명호의 귀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느꼈던 승리의 희열이 차가운 얼음물처럼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이 끔찍한 저주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는 잠시 동안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분명 박태수 같은 악당이 남긴 부질없는 저주일 뿐이었습니다. 혹은 이 무공을 만든 자가 후대 계승자에게 남기는 일종의 경고일지도 몰. 그는 검붉은 글씨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듯한 느낌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두루마리를 거칠게 말아 괴짝 안으로 다시 던져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괴짝 뚜껑을 쿵 소리나게 닫고 원래 있던 바닥 및 어두운 곳으로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명호는 애써 태연해지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지금 막 마을을 구한 영웅이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글귀 하나에 흔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오두막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를 발견한 마을 사람들이 다시 한번 환호하며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명호를 둘러싸고 그를 자신들의 새로운 지도자로 추대했습니다. 늙은 촌장은 눈물을 흘리며 명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명호, 자네가 우리를 구했네. 이제 자네가 우리를 이끌어주게. 명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음 폭군. 그 단어가 그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바라보는 수백 개의 순박한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희망에 차 있었고 그 희망의 중심에는 바로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힘이 닿는 데까지 마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의 대답에 마을은 다시 한번 기쁨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명호는 저주 따위는 잊어버리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오랜만에 풍요와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마을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명호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박태수가 남긴 재산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박태수가 백성들에게서 빼앗아 창고에 쌓아두었던 곡식과 옷감 그리고 물고기들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별장을 짓느라 망가진 배와 그물들을 고치는 일에 앞장섰고 늙은이와 아이들이 머물 집을 수리하는 데도 힘을 보탰습니다. 영도마을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명호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려 노력했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그는 매일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명호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어떤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피로감과는 다른 아주 미세한 짜증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끝없는 감사 인사는 처음에는 기뻤지만 점차 부담스럽고 귀찮게 느껴졌습니다. 지도자님, 이 그물은 어디에 널어야 합니까?
명호님, 저 집이랑 우리 집이랑 생선을 나누는 문제로 싸움이 났습니다. 영호님, 오늘 저녁은 저희 집에서. 사람들은 사소한 모든 일을 명호에게 의지하려 했습니다. 생사의 기로를 넘나들며 심오한 무공에 익힌 그에게 그들의 사소한 다툼이나 느린 일처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리석음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약하고 어리석고 심지어 탐욕스럽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광장에서 모두 모여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어부가 그는 예전에 명호와 막역하게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밥이 담긴 커다란 솥을 옮기다가 발이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솥이 엎어지면서 귀한 밥이 흙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순간 명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예전의 명호라면 당장 달려가 친구를 일으켜주고 괜찮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명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칠칠치 못한 놈! 이 귀한 밥을 다 어쩔 셈이냐? 니놈 하나 때문에 모두가 굶게 생겼다. 당장 치우지 못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박태수의 그것과 닮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광장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린 눈으로 명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넘어진 친구는 울상이 되어 엎드린 채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습니다. 명호는 자신의 목소리에 스스로도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럽기보다는 속이 후련해지는 기묘한 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명호는 자신의 낡은 오두막이 너무 좁고 불편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마을의 대소사를 논의하고 중요한 물품을 보관할 중앙 장소가 필요하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스럽게 박태수가 살던 절벽 위의 그 호화로운 별장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피땀으로 지어진 그곳이 지도자인 자신에게 가장 어울리는 장소라고 합리화했습니다. 별장 생활은 안락했습니다. 그는 박태수가 남기고 간 부드러운 비단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친 어부의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이었습니다. 그는 박태수가 앉았던 푹신한 의자에 앉아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보니 마을 사람들은 마치 개미처럼 작고 하찮아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무공을 익힌 특별한 사람이었고 이제는 그들을 다스리는 지도자였습니다. 명호의 변화에 대한 소문은 선사에 있던 노승, 선스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노승은 명호가 별장으로 거처를 옮기고 비단옷을 입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시름에 잠겼습니다. 그는 명호가 걱정되어 며칠 뒤 무거운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와 별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알던 순박한 어부 청년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노승이 별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명호가 임명한 새로운 경비병, 예전에 함께 일하던 어부들이었습니다. 노승이 신분을 밝히고 나서야 그는 겨우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명호는 박태수의 서재였던 가장 넓은 방에서 해안선이 그려진 지도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골똘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노승이 들어온 것을 알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시선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명호야, 오랜만이구나. 노승이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그제야 명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예전의 맑음을 잃고 알 수 없는 야망과 차가움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 먼 곳까지 어인일이십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예의가 아닌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노승은 명호의 변한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는 명호의 책상으로 가까이 다가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명호야, 네 눈에서 박태수의 그림자가 보이는구나. 노승의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 순간 명호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스님이야말로 산속에서 편히 앉아 계시니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군요.
우리가 저놈들의 발 아래 짓밟혀 피눈물을 흘릴 때 스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제 와서 감히 저를 박태수 따위와 비교하십니까? 제가 이 마을을 어떻게 구했는지 잊으셨습니까? 명우의 분노는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는 박태수가 아끼던 갓부순 찻잔을 집어들어 벽에 세게 집어던졌습니다. 찻잔이 산산조각 나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이룬 것이요. 내가 피를 흘려 얻어낸 힘으로 지켜낸 것이란 말이요. 스님이 아시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그는 문을 지키던 경비병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장 이 노승을 밖으로 끌어내라. 다시는 이 별장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라. 노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우의 눈에 서린 것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힘에 취해버린 자의 오만함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저주의 그림자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경비병들에게 억지로 이끌려 밖으로 쫓겨나면서 명우를 향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명우야, 불은 결국 불을 쥔 자의 손부터 태우는 법이란다. 노승은 무거운 마음으로 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노승이 떠난 뒤 명우는 한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노승에게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불안감을 떨쳐내려는 듯 창가로 다가가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때는 저녁 무렵, 마을 사람들은 하루 일을 마치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예전이라면 그 소리가 명우에게 평화와 안도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소리는 명우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평화 속에서 사람들이 너무 나태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이 높은 곳에서 마을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낮으로 애쓰는데 저들은 그저 먹고 마시며 웃고 떠들기만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저들에게 지도자의 권위와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명우는 경비병의 우두머리를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평화에 취해 너무 게을러진 것 같구나. 그의 목소리는 박태수가 세금을 독촉할 때의 그 목소리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마을의 모든 어부들은 그날 잡은 물고기의 절반을 이 별장의 창고로 가져와야 한다. 경비병의 우두머리가 그 역시 어부였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로 물었습니다. 예? 절반? 이라니요? 지도자님, 그것은 너무... 명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너무 많다는 것이냐? 이것은 세금이 아니다. 마을의 겨울을 대비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내가 당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일 뿐이다. 내 말에 토를 다는 것이냐? 경비병은 명우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아닙니다 라고 외치며 황급히 물러났습니다. 명우는 다시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을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이제 예전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명우는 자신의 결정이 마을을 위한 최선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박태수와는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첫 번째 명령은 박태수가 내렸던 첫 번째 폭정과 정확히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부 명우는 죽었습니다. 해초 가면 의적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절벽 위 별장에는 오직 영주 명우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명우의 오두막 바닥 밑에 숨겨져 있던 낡은 나무 괴짝이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다는 듯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깊고 어두운 바다 밑바닥,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괴짝은 다시 묵직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 뚜껑은 단단히 닫힌 채 또 다른 시대에 또 다른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